오늘의 하이라이트, 맥라렌 드라이버들이 실격됐습니다. 이 라스베이거스의 노면 자체가 플랭크를 불러오는 구조고 연석을 밟았을 때 접촉 안 하기 힘든 곳이 있고, 이 경기에서는 이 맥라렌 차들의 중계화면 하이라이트만 보시더라도 정말 바닥을 많이 긁긴 긁었어요, 솔직히. 어쨌든 그래서 실격 처리합니다. 그 다음 올해 헝가리에서 벌어진 일들은 사실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올해 페라리가 야심차게 조금 더 리어워드하게 셋업을 갖춰서 뒤쪽이 더 낮아지는 이런 식의 차의 셋업으로 빛을 본 게 맥라렌이잖아요. 이 맥라렌처럼 페라리도 오래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차의 뒤쪽에 플랭크 웨어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걸 중국에서 알았죠, 페라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차의 설계 철학에 맞는 셋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라리가 차를 뒤로 기울여 가지고 하는 맥라렌식의 셋업을 못하게 되면서 그 이유가 그냥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든 이 한 시즌 버텨보자를 지금 그 엔지니어들이 다 싸매고 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이 그냥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헝가리에서 우연히 근래 퀄리파잉 퍼포먼스 좋고 해가지고 잘했는데, 레이스에서 야 이거 웨어가 못 버틸 것 같아 해가지고 차를 끌어올리죠. 어떻게? 타이어 공기압을 높여서. 높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규정보다 낮추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후반에 르클레 페이스가 떨어졌던 기억이 나죠. 이게 다 웨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맥라렌에게 터졌고요.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으면 실격입니다. 자, F1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2025. 자, 이번에 테크 업그레이드가 좀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업그레이드 중에는 이제 프론트윙 엄청 로우드랙으로 깎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어윙, 프론트윙 여기 두 개 있고, 여긴 프론트윙, 여긴 리어윙 엄청 깎아왔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깎은 건 포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성능 향상을 위한 건 아니고, 지난해 달려보니까 정말 로우드래그가 꼭꼭꼭 필요하더라 라는 게 중요한 그랑프리가 됐습니다. 자, 프랙티스 1이 펼쳐졌는데, 일단 심상치 않은 온도, 이건 사실 늘 그렇죠.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의 구조적인 문제, 온도가 너무 낮다.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이거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 낮에 한다. 낮에 하면 너무 뜨거워서 난리 나죠. 그래서 밤에 하면 추워서 난리 나고, 낮에 하면 뜨거워서 난리 나는 곳이라 냉정하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까지 내리면서 전반적인 온도가 더 낮았던 것이 문제였고요. 이번에 그랑프리 전에 비가 좀 많이 왔었죠. 비가 좀 많이 왔던 것, 홍수 경보가 있었어요. 누가 그러니까 이게 그놈의 그 레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홍수가 나서 그랑프리가 중단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레카도 문제지만, 여기 막 심한 홍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레카도 문제예요. 있긴 있었는데, 이제 원래가 그렇게 배수를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막 대피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던 건 맞는데, 이제 그게 또 경기를 못할 정도는 아닌,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처리 가능한 그런 이슈였던 거죠. 네, 플러딩이고 그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보가 있었어요. 이 지역 전체에 일기예보에 계속 떠졌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일기예보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렇다고 실제로 엄청나게 막 물에 떠내려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양쪽 다 과장은 문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지 되겠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첫 세션을 치렀는데, 의외로 강했던 차들과 의외로 별로 빠르지 않았던 차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프랙티스 1까지는 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이 됐고, 특히 윌리엄스가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 프랙티스 1의 주행이 퀄리파잉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왠지는 다 아시죠? 자, 프랙티스 1에서의 페이스를 보면 비슷비슷한 수준이죠. 지금 여기 10명의 랩타임이 0.7초 차밖에 안 나고, 이게 트랙 에볼루션이 심해서 드라이 컨디션에서 여기서 낼 수 있는 최고 기록이 이거보다 2초가량 빠르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 기록의 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는 세션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록들이 좋은 드라이버들 많았는데, 이게 퀄리파잉에서 안 좋은 이슈로 많이 흘러갔죠. 자, 프랙티스 2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첫 번째 이슈,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을 못 해본 차가 많다. 물론 퀄리파잉은 웻 퀄리파잉이 됐기 때문에 이 드라이 주행의 의미가
거의 심지어 풀웨트로 주로 달리니까 거의 90% 정도 의미 없는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걸 못했다는 게 첫 번째 크고요. 두 번째 롱런을 아예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롱런을 아예 못했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을 전에 많이 했어요. 이런 롱런이 부족해지면 레이스 시뮬레이션이 부족해지면 차의 셋업을 잘 못 잡을 수 있다. 그게 레이스에서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데 거기에는 제대로 된 전략을 못 구사한다, 제대로 된 셋업을 못 잡는다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나 메이저한 건 아닌데 꼭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랭크 마모도 같은 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 섬뜩하죠. 플랭크 마모도 체크라고요? 그렇습니다. 플랭크 마모도 체크가 필요한데 못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시간을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전까지 그랑프리들에는 계속 문제들이 없었어요. 물론 상반기에 플랭크 이슈가 몇 번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지만 사실 중요한 거 맞았다는 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경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 경기 운영에서의 이슈도 분명히 있었죠. 2003년에 프랙티스가 파행으로 진행되는데 큰 공헌을 했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맨홀 뚜껑으로 표시하는 거는 좀 애매한, 그러니까 거기는 펌프 밸브 커버죠. 펌프 밸브 커버가 손상이 됐던 것이 2003년에 문제였다면 이번엔 진짜 맨홀 뚜껑이었어요. 이번엔 진짜 맨홀 뚜껑이었는데 이런 그러니까 배수구 뚜껑이든 아니면 하수구로 가거나 상수도로 가는 맨홀의 뚜껑이건 아니면 펌프 밸브 커버건 어떤 커버건 이런 시가지를 준비할 때는 정말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을 안 들였냐 하면 들였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돈도 많이 썼고 재포장하는데 돈을 많이 썼고 거기에서 보수 공사를 분명히 했다라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 가서 확인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믿어요. 그 진실성을 믿습니다. 수십 개의 이런 커버들을 다 검토를 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션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냐? 있죠. 아무리 그런 공사를 했어도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아무리 뭔가를 해도 뭔가 튀어나오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튀어나온 맨홀 뚜껑이 이렇게 살짝 들린 상태인 것을 확인을 했을 때 그것을 점검을 하러 갔어요. 그게 레드 플래기 나온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두 개가 나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자체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가지니까 아무리 준비를 했더라도 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뚜껑을 완전히 보수를 하지 않은 채로 세션 재개를 했다는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처리를 안 해놓고 해결했다라고 생각하고 세션 재개를 한 거,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라스베이거스만 가면 거기가 이제 마리화나 향기가 가득한 곳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텍사스도 아니고 네바다죠. 네바다는 말들이 많이 화가 나 있나요? 그래서 이제 마리화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농담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뭔가 넋이 빠진 것처럼 진행하는 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중계 쪽에서도 저한테는 이제 현지 PD 막 콜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현지 PD 콜이 정확하게 이제 이 다음에 뭐가 나올 건지를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화면에 안 나온다는 걸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중계 중에 헛소리를 안 하도록 말을 제대로 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말이 없어요. 이 레드 플래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참 진행이 되는데 화면에도 안 잡아주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그걸 안 보여주면 어쩌자는 건지 아니면은 화면으로라도 뭔가 찾아보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물론 심증은 있죠. 심증은 있지만 그걸 결론을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보여주기 싫었다든가 아니면 말아달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모르죠. 이거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인데 분명한 건 찾아야지. 그러면 서킷을 돌아가면서 이런 건 했었어야 됩니다. 뭐가 문제가 없는지 했었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 달린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 서킷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몰랐냐 하면 그건 아닌 것이 이번에 레이스도 이슈가 된 게 있었죠. 그 도로 CCTV로 경기 중계를 볼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CCTV 우리나라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 도로 CCTV로 막 여기저기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 많잖아요. CCTV로 보고 있던 사람들은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비싼 돈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중계권이라는 게 엄청 비싸니까, 뭐 제가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하여튼 F1 TV 중계권 비싼 건 아주 유명하니까 그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중계라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그 인터넷 CCTV로 보고 있는 사람보다 정보가 뒤처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 돈 많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돈으로 발라주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죠.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제 무슨 1도 관계없는 무슨 광고를 내보내거나 아니 광고성의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때우거나 이런 거에 공을 들일 게 아니라 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방송을 꾸려가고 이렇게 해야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프랙티스 2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이 서킷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가지 서킷은 위험합니다. 시가지 서킷이 사고가 많이 나서 위험한 게 아니라 F1 경기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느리면 느려서 문제고 빠르면 빨라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라스베이거스 같은 곳은 과도하게 긴 가속 구간을 시가지에 만들어놨죠. 그 도로들이 실제 쓰는 도로들이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노면이 매우 불규칙해집니다. 노면이 매우 불규칙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뭐 그립이 안 나오고요. 뭐 포포싱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메인은 아니에요. 메인은 아닌데 중요한 이슈는 플랭크가 많이 마모됩니다. 이런 현재 세대의 차예요. 이런 플랭크 마모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울 수 있어요. 그거에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이제 속도는 내게 만들어 놓고 울퉁불퉁함을 이렇게 노출하는 거, 이런 곳에서는 더더욱 프랙티스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난해는 비교적 큰 문제가 없었죠. 근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문제 있으면 거기서 안 하거나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 데서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계 쪽에 그런 걸 제대로 안 알려준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추측을 하게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고요. 프랙티스 2에서 일단 노리스 빨랐죠. 이제 맥라렌이 빠른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라렌이 왜 빨라졌느냐에 대해서 레이스 끝나고 나서 그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분석한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번 맥라렌이 평소와 다르게 좀 앞쪽으로 차가 많이 기울어지게 셋업을 한 겁니다. 리어 쪽에 드래그는 좀 적게 셋업을 한 다음에 차가 약간 레이크라 그러죠. 차가 이제 앞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2021 시즌까지의 레이스카는 다들 그랬어요. 다 셋업이 그랬는데 2022 시즌 이후에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라고 불리는, 물론 그전에도 그라운드 이펙트를 썼지만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쓴 게 아니니까, 이 시대에 와서는 차들이 거의 평평하거나 심지어 약간 뒤로 눕는 그런 셋업들까지 나오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2021 시즌까지는 다 뒤 엉덩이 들고 앞으로 처박는 자세로 셋업을 했습니다. 약간 그쪽으로 가는 차들이 있었어요. 이번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에. 그 중에는 맥라렌도 있었죠. 이것들이 이슈에 좀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랙티스 2 지나가서 프랙티스 3가 됐는데 또 그 사이 비가 오네. 그렇습니다. 비가 왔고요. 프랙티스 3 후반에 또 빗방울이 떨어졌죠. 비가 새벽에 지나가가지고 프랙티스 3의 트랙 상태 자체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프랙티스 3 후반에도 또 비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큰 차이는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잘 봐주시면 AT 에어 템퍼리처죠. 기온이 12.9도에서 13.1도, 엄청 낮죠. 엄청 낮습니다. 그리고 트랙 온도, 트랙 템퍼리처 13.0도에서 13.7도, 말도 안 되게 낮습니다. 엄청나게 낮죠. 자, 이런 엄청나게 낮은 온도가 문제가 되죠. 이거 전에 뒤로 돌려서 볼게요. 여기 프랙티스 2 때 보면 그래도 최저 트랙 온도가 16.4도였어요. 프랙티스 1 때도 17.9도였습니다. 그런데 프랙티스 3는 최고 트랙 온도가 13.7도예요. 이게 문제죠. 자, 아까 얘기한 트랙이 시가지 서킷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좀 재밌게 해보겠다고 긴 가속 구간을 배치하고
노면을 살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시가지는 아무리 재포장을 해도 그 요철을 없애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데다가 온도까지 너무 낮은 상황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정말 이게 F1 그랑프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고요. 프랙티스 3에서는 메르세데스가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줬고, 저기 색칠을 잘못했네요. 색칠을 잘못해서 알본이 메르세데스인 것처럼 색깔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레드선의 힘으로 저 알본의 그래프의 색깔이 이제 그 윌리엄스 파란색 혹은 이번에 검은색 준비한 특별 리버리 색깔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에스턴 마틴이 나쁘지 않은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때까지는요. 이때까지는. 자, 그리고 퀄리파잉을 가게 되는데, 요것도 좀 잘못되어 있네요. 네, 저 잘못 가져왔습니다. 타이어는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놨네요. 자, 그리고 Q1을 하는데 문제. 저 웻 드라이 아닙니다. 저것도 웻인데 그냥 드라이 없습니다. 드라이 있다. 없나? 있나? 웻이에요. 웻. 그냥 웻입니다. 드라이 안 갔어요. Q1에 웻이었고, 온도는 맞아요. 비가 오니까 또 놀라운 거는, 여기 비가 왔는데 트랙 온도가 12도에서 12.8도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비가 와도 저거보다 더 내려가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저 그런 거고, 비가 온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이 차가운 트랙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비가 많이 왔다는 거죠. 퀄리파잉 Q1의 이슈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Q1에서 인터미디어트를 끼고 나온 차들이 대부분이었죠. 처음에 풀 웻 타이어를 퀄리파잉에서 쓰는 상황 흔치 않고요. 그 다음 풀 웻 타이어가 인터미디어트에 비해서 또 느려요. 물 자체가 많았냐 하면은 처음에 안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에스턴 마틴 빼고는 전부 다 인터미디어트를 끼고 나왔죠. 근데 막상 달려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드라이버들이 이 18분의 시간 동안 상당한 시간, 생각보다 커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앞차 뒤차 뭐 이런 거 기다리고, 랩 자체도 웻 컨디션이라 풀 웻 컨디션에 인터미디어트로 달리면 정말 느리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은 못해도 한 5분 정도는 다 공중분해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Q1이 에스턴 마틴 빼고는 한 13, 14분 정도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풀 웻 타이어를 끼고 나왔다 그래서 쉽게 달릴 수 있는 트랙 상황이었냐 하면 아니죠. 또 차들이 급하게 들어가서 타이어를 바꾸고 나오면서 좀 몰리는 구간도 생기고, 중간중간에 트랙을 벗어나는 차 때문에 옐로우 플래기 속출하는 바람에 제대로 랩을 완성하지 못하는 드라이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외의 탈락자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 의외의 탈락자 중에는 우선 루이스 해밀턴은 주행 중에 한번 살짝 미끄러져서 트랙을 벗어났다가 그 볼라드 있죠, 분리대, 이게 차 밑에 깔려가지고 이제 이거 또 처리해야 되는 이게 있었고, 제대로 달리는 유일한 랩을 달려서 이제 가나보다 했는데 배어머니 앞에서 12번 코너에서 브레이킹 실패하면서 옐로우 플렉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가나보다 시작을 했는데 알본이 앞에서 사고 나가지고 옐로우 플렉. 자, 그래서 없습니다. 예. 사실상 제대로 달린 랩이 없었죠. 츠노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타이어 공기압 이슈도 있었지만 츠노다도 제대로 달린 랩조차도 없었어요. 공기압도 공기압 이슈지만, 공기압 이슈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왠지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문제는 츠노다한테만 생기죠. 당연한 얘기지만 일부러는 아니에요. 미쳤다고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네, 그건 아닌데, 이상하게 안 좋은 애구는 계속 따라서 오는 그런 게 있고, 그 와중에도 클린 랩을 못 달렸어요. 예, 알본도 비슷한 케이스였고요. 안토넬리도 그나마 좀 빨리 달린 랩 트랙 벗어나고요. 그나마 또 빨리 달린 랩 또 트랙 벗어나고요. 그래서 안토넬리도 17위에 머무르고, 알본 제대로 달린 랩 딱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딪혔죠. 그래서 이게 통과한 드라이버들 중에도 사실 제대로 못 달린 드라이버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에스턴 마틴이 3, 4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 인터미디어트를 골라서 나온 것이 성공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결과적으로 에스턴 마틴이 잘한 셈이 됐지만, 에스턴 마틴은 잘했고 나머지 팀은 잘못했냐? 그건 아니에요. 다들 바보여야 가지고 에스턴 마틴이 정확한 선택을 하는데 나머지 팀들이 전부 멍청하고 잘못되고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타이어 끼고 나갈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를 못 끼고 나간 것이 결코 잘못은 아니에요. 잘한 쪽을 칭찬하면 되지, 여기서는 잘못한 쪽을 뭐라고 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러셀이 후반에 기록한 1분 53초 정도면은 풀 웨 타이어를 사용해서 달렸다 하면은 굉장히 빠른 기록입니다. 충분히 트랙 상황이 웨 타이어로 달리기에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시면 상위권에 에스턴 마틴이 있는 것과 별개로 하위권에 보시면 노리스 13위에 있죠. 사인스 12위에 있죠. 잘 생각해 보시면 노리스 이 퀄리파잉에서 4를 따고요. 사인스 퀄리파잉에서 3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버들도 이 웻 컨디션이라 쉽게 기록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뭐 기록이 엄청나게 좋았냐면 그렇진 않았어요. 사인스는 러셀보다 1.7초나 느렸고 노리스는 2.3초가 느렸습니다. 러셀보다. 이거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트랙 상황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언제 달리냐 또 어떤 상황에서 방해를 안 받느냐에 따라서 기록 차이가 정말 크게 납니다. 네, 저만 끊기는 거 아니고요. 요거를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오늘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기술적인 이슈가 있어요. 무슨 이슈인지 모르겠는데, 저에게서 유튜브 쪽으로 송출이 될 때, 지금 프레임도 절반 정도 날아가고 있고요. 비트레이트도 절반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초반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여러 개 찾아보고 좀 건드려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다음 방송에서 저 말고 다른 방송에서도 이 비슷한 일에서 이렇게 이러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럴 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Q1은 끝났습니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저는 그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오래 했고 지금 2번 했으니까 아마 끝날 때까지 그럴 거예요. 자, Q2 다시 한번 풀 웨 타이어를 사용하는 세션입니다. 기록만 보면 딱 눈치를 채시겠지만 Q1보다 트랙 상황 조금 더 좋아졌고요. 이번에도 의외의 탈락자들이 나올 수 있고 풀 웨 타이어를 쓰는 상황에서 기록이 좀 더 나아졌던 만큼 애매한 기록으로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탈락자는 후켄버그, 스트롤, 오콘, 베어먼, 콜라핀토입니다. 이번에 하스도 어느 정도 전투력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3, 14위 퀄리파잉 성적이 좀 안 좋았고 피아스트리 10위로 떨어질 뻔했죠. 9위로 르클레도 떨어질 뻔했죠. 자, 이렇게 다들 위태위태한 퀄리파잉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 스트롤이 이때 4위 했잖아요. 이거 그냥 4위를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1등을 했습니다. 스트롤이 Q1에서는 1등도 여러 번 했고요. Q2도 초반 기세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후반에 인터미디어트로 바꿨죠. 스트롤만 한 명만 인터미디어트로 바꿨는데 그 스트롤이 인터미디어트로 기록이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바퀴만 더 달렸으면 굉장히 좋은 기록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들 알 수 있죠. 그러면 8분 쉬고 시작하는 Q3에는 인터미디어트가 좋겠구나 라는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호련히 이제 퀄리파잉에서 이탈한 랜스 스트롤이 되겠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풀 웨 타이어로 한 랩 더 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트랙 상황이 그래도 나아졌으니까 풀 웨 타이어로 더 달렸어도 얼마나 상태가 안 좋거나 문제가 생겼길래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안 바꾸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누구의 선택이었는지 몰라도 좀 아쉬운 선택이죠. 이걸 틀린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안 좋았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입장에 갔으면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하나 문제의 Q3입니다. 이번 퀄리파잉 Q3에서는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를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록이 여기에 그 가슬리의 최고 기록 한번 보세요. 가슬리의 최고 기록을 보시면 풀 웨 타이어로 51초 76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터미디어트 최고 기록이 51초 540으로 나왔어요. 요거는 가슬리가 제대로 달린 랩이 없단 소리입니다. 풀 웨 타이어와 인터미디어트 타이어가 비슷한 랩 타임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랩 타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타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그 인터미디어트로 달릴만한 상황과 풀 웨 타이어로 달릴만한 상황의 차이는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초 차이 나요. 10초 랩타임이 10초 차이가 나야 되는 타이어인데, 물론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인터미디어트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풀 웹타이어로 달리기엔 조금 마른 상황이라는 애매한 상황이라 겹치는 게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크로스오버에서 이제 넘어갔으면 기록이 향상돼야 됩니다. 당장 이제 노리스는 여기에서 최고 기록이 51초 4죠. 여기 최고기에 47초 9입니다. 이제 크로스오버기 때문에 10초씩 차이가 나진 않아요, 당연히. 하지만 이미 3초가 넘게 단축을 했죠. 러셀 같은 경우에 Q2에 제일 빨랐는데 그래도 50초 9 정도였고, 여기서 48초 8이니까 여기도 한 2.1초, Q2에 비해서는 2초 이상 빨라졌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고, 물론 이 정도면 인터미디어트로 달리기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풀 웹타이어랑 2, 3초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인터미디어트로 달렸을 때 물이 너무 많은 코너 혹은 너무 미끄러운 곳이 제법 있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제법 있으니까 이거밖에 향상이 안 되는 거고, 드라이버들이 다들 고생하면서 달린 겁니다. 예. 어쨌든 하지만 2, 3초라도 빨라지면 그 타이어를 써야죠. 위험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희비가 좀 엇갈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 사인스가 굉장히 강하다는 모습 보여주면서 3그리드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웹 퀄리파잉의 묘미를 잘 보여준, 그러니까 계속 달려야 되고 언제가 제일 좋을지 모르고, 운의 요소가 또 크게 작용하는데 드라이버 역량도 크게 작용해요. 드라이버 역량 너무 중요하고 운의 요소도 너무 중요하고, 이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운의 요소가 작용을 안 할 때 드라이버의 역량이 좌우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풀 웹 컨디션의 퀄리파잉은 운의 요소도 많이 작용하고 드라이버 역량도 많이 작용하는 정말 골치 아픈 퀄리파잉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노리스가 폴 베르스타펜이 2그리드를 차지했는데, 노리스로서는 기분이 아주 좋죠. 일단 올해 하반기는 폴시터가 모두 우승을 차지했으니까요. 그래서 과연 일요일날 날씨가 어떨 것이냐, 이게 궁금한 상황이 되겠고요. 폴 포지션 노리스가 가져갔습니다. 3경기 연속 폴이죠.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야 돼서 좀 슬프지만 어쨌든 이때까지는 좋았잖아요.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인스 P3 레이스에서 뭔가 좀 변수가 크게 생긴다면 또 포디엄을 노려볼만 하겠지만, 정상적인 페이스는 지키기 좀 쉽지 않은 경기이기는 했죠. 자, 그리고 퀄리파잉 팀메이트 배틀이 바로 나오는, 왜 지표 분석 없나요? 왜 빌드업이 없나요? 퀄리파잉이 웹 퀄리파잉 돼가지고 빌드업 아무 의미 없어졌고요. 심지어 Q2에 퀄리파잉 시뮬레이션도 못했죠. 그 다음 풀 웹 퀄리파잉이기 때문에 퀄리파잉 지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꼭 필요한 걸 지운 게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심지어 드라이버들이 보통은 라스베이거스는 스피드 트랩이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 있어요. 스피드 트랩을 어디에 놓느냐도 이제 굉장히 그 서킷의 특색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 그 가장 빠른 속도가 나기 전에 스피드 트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쯤에 날 거라고 예상하는 곳에 설치를 했겠죠. 그런데 정확히 뭐 차에 따라서 다르고 또 셋업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는 계속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거보다 더 늦게 최고 속도가 나고 강한 브레이킹으로 차를 세워서 14, 15, 16 돌아 나가죠. 문제는 퀄리파잉 때는 그 스피드 트랩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요. 지금 트랙 미끄럽잖아요. 비 오고. 당연히 그립이 좀 더 모자른 인터미디어트나 풀 타이어를 쓰는 퀄리파잉이었으니까 브레이크를 먼저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피드 트랩 기록이 이 브레이킹을 어떻게 시도하고 14, 15, 16을 어떻게 공략했느냐에 따라 말도 안 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의 이것도 별 의미가 없지만 스피드 트랩이 특히 의미가 없는 지표였습니다. 퀄리파잉에서는. 그래서 안 보여드린다. 자, 올해 퀄리파잉 팀메이트 배틀에서 눈에 띄는 부분만 좀 짚고 가죠. 올해 퀄리파잉이 좀 많이 아쉽다 싶은 드라이버, 우선 맨 위에서는 해밀턴입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비슷하게 잘해주고 있죠. 놀랍게도 피아스트리가 잘해주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시즌 끝날 때까지도 노리스가 완전히 압도당했죠. 지금 해밀턴과 르클레가 보여주는 이 정도 비율이었죠. 이거보다 아마 더 심했을 거예요. 페라리보다. 그랬는데 올해 노리스에 비해서 피아스트리가 잘해주고 있다. 근데 최근에 노리스가 3연속 폴하기 전에는 피아스트리가 앞서 있었다는 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좀 재밌죠. 그리고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퀄리파잉을 굉장히 잘하는 드라이버로 알려져 있지만 또 퀄리파잉 잘하는 드라이버인 르클레. 르클레가 내세울 만한 게 몇 개 있죠. 일단 페라리에서 오래 있었다. 젊다. 이 두 가지가 또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할 겁니다. 물론 내년이 되면 많이 희석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 문제가 아주 큰 쪽은 역시 레드불입니다. 20대 0. 이거는 문제가 매우 큰 겁니다. 0은 커요. 0은 큽니다. 진짜. 물론 이제는 시즌 끝날 때까지 차라리 클린시트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어쨌든 츠노다는 굉장히 안타깝게 됐습니다. 러셀과 안토넬리가 놀랍게도 3번이나 앞섰습니다. 저것도 루키라는 걸 생각하면, 물론 여기서는 전에 팀에 있었던 거 러셀이고, 하지만 안토넬리가 어리다를 내세워서 퀄리파잉 좋은 성적을 내밀기에는 러셀의 벽은 너무 높았다. 예.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스트롤. 어떡하냐. 스트롤 꿈에 나왔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나왔습니다. 랜스 스트롤. 지금 이 드라이빙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우나에서 그 흰 수건 걸치고 막 그 마피아 두목하고 얘기하는 그 분위기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문제냐. 네. 조금 있다가 와서 존 윅이 와서 총을 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꿈이었어요. 예, 딱 되게 웅장이 아니지. 엄숙한 분위기에. 엄숙하죠. 지금 스트롤의 기록을 치면. 기왕 이렇게 된 거 클린시트로 가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반농담이고요. 내년에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슬리와 콜라핀토. 은근히 콜라핀토가 잘해주고 있었는데 계약 도장 찍은 다음에 원위치 된 것 같다는 느낌 드시는 분 혹시 계신 분 손 들어보시죠. 채팅창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해주고 있었잖아요 한동안. 계약 도장 찍고 나니까 왠지 원위치 느낌이 싹 들어오는 그게 저 좀 있거든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운이에요. 운. 마치 그 배틀그라운드 중계방송에서 지수보이가 얘기를 하면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마치 또 이번 퀄리파잉에서 제가 이거는 기록 못 깰 것 같아요 그러면 깨고, 이건 기록 깰 것 같으면 못 깨고, 막 이런 것처럼. 네. 느낌이죠. 네, 느낌. 그냥 느낌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게 운이 몰린다. 이래서 여러분이 점집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믿으면 맞을 때가 있어요 가끔. 네, 그런 거고요. 다음으로 베어먼, 오콘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거 자랑할 만한 일이죠. 물론 오콘이 퀄리파잉을 내세우는 드라이버는 아니었다는 점이 있지만 또 베어먼 젊기도 하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작 하자 잘해주고 있죠. 로슨과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죠 여기는. 그리고 아이작 하자 루키인데 잘해주고 있는 거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인스는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게 확실하다. 일단 3등인 것도 3등이지만 어쩜 이렇게 잘하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인스는 윌리엄스의 적응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켄버그와 보톨레토. 요새는 또 보톨레토가 안 좋은 경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번 레이스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좀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톨레토는 앞으로 남은 경기들 다 망치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도 이미 잘했어요. 데뷔 시즌의 루키가 이 정도 했으면 이미 잘하고도 나왔다. AAA급 이상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더 바라면 진짜 사람 욕심이 너무 큰 겁니다. 차가 좌우번데 그렇잖아요. 이제 물론 내년에는 차가 아우디인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아우디는 안 됩니다. 차가 아우디인데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죠. 아우디는. 좌우번은 차가 좌우번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퀄리파잉 팀메이트 평균 기록 비교는 이번에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이런 웹 퀄리파잉은 원래 제가 이런 기록 데이터에서 빼버립니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라 통계의 오류죠. 그래서 그냥 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난 경기까지 츠노다와 베르스타펜의 차이 너무 크고, 여기 노란색 찍혀있는 스트롤, 안토넬리, 콜라핀토, 로스는 좀 걱정을 해야 된다. 특히 스트롤. 츠노다와 스트롤은 정말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레이스 시작 전에 헌타이어일 리 없어요. 다 새 타이어입니다. 소프트 타이어, 새 타이어 3세트씩 다 있었고요. 최소한. 자, 2025년에 그래서 레이스에서 가능한 전략은 무엇이 될 것이냐. 일단 투스탑을 많이 얹어놓고 봤어요. 투스탑을 얹어놓고 봤는데 막상 경기를 뛰어보니까 어땠나요? 하드 타이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드 타이어가 너무 좋았다는 것을 프랙티스에서 알 수 있었던 드라이버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일단 롱런을 못하기도 못했지만 하드 타이어를 점검한 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 타이어가 좋은 거는 레이스 때 누군가 하드로 달리는 걸 보고, 심지어 다수의 드라이버가 미디엄 스타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드가 좋은 거는 하드로 초반에 뭔가 눈에 띄게 좋다라는 기록을 확인하는, 못해도 한 15렙, 20렙은 지났을 때죠. 그러면 경기 한 4분의 1 이상 지났을 때 이런 걸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 지났을 때 하드가 좋다는 걸 알았지만 뭐 그걸 미리 알고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스타트 타이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프트가 미디엄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대 정도? 이게 시속 150km까지 정도인데 첫 코너가 특히 상위 그리드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게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위 그리드는 영향이 큽니다. 하위 그리드는 영향이 크지만 상위 그리드는 이게 별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고, 지금 그레이닝이 심한 저온 트랙에서 어떻게 보면 속도를 잘 못 내는 상황 오면서 그레이닝이 심한 상황이 된다면 소프트가 워낙 쥐약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디엄 하드 스타트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저는 소프트도 충분히 선택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토넬리 소프트 스타트 했죠. 그러나 한 명밖에 없는 걸 보고 아차 했습니다. 그레이닝이 굉장히 심하구나. 그레이닝이 뭐죠? 오늘은 질문하는 날은 아니지만 딱 좋은 타이밍에 채팅창에 질문이 눈이 하필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그레인 아시죠? 그레인 위스키 하면은 이게 곡물 위스키잖아요. 곡물. 쌀알갱이 같이. 뭐가 쌀알갱이가 되는 걸까요? 누가 여기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트랙에서 식물이 자라 나오는 게 아니고 타이어 조각이 알갱이져 나온다 라는 겁니다. 타이어 조각이 알갱이져 나오는 겁니다. 알갱이져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요? 타이어 표면이 손상됐다는 얘기죠. 타이어 표면이 손상되는 거는 타이어의 표면에만 과한 에너지가 가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어떨 때 이제 주로 미끄러질 때, 긁힐 때, 이럴 때 그레이닝 굉장히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립이 안 좋을 때 그레이닝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온에서 온도 부족할 때 억지로 타이어 돌리면 그레이닝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그레이닝인데, 이 그레이닝은 이게 떨어져 나온 애들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조각들이 그냥 떨어져 나오고 끝나면 차라리 나은데, 얘들이 애매하게, 그게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여러분이 막 바닥에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그레인들이, 조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 놈들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이거라면 이게 다시 떡져가지고 다시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 오히려 안 좋은 이물질들이 붙어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복잡한 모양이 되거나 손상이 더 심해지거나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레이닝 이슈들로 표면이 벗겨지거나 뭔가 덧붙어서 문제가 생겨. 주로 이제 덧붙은 것들이 더 큰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차 성능을 떨어뜨리고 그립을 떨어뜨리고, 뭐 랩타임도 당연히 안 좋고 하지만, 재밌는 것은 이 그레이닝은 100% 원상태로는 못 돌아가더라도 드라이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널싱을 한다 그러죠. 간호사 출동, 타이어 그레이닝 간호사 출동해 해가지고 잘 돌리면은 약간 그 원상 회복을 해요. 불필요한 애들 떨어뜨리고 좀 이렇게 손상 많이 갔던 거 이렇게 하고 표면 온도 올라간 거 좀 낮추고 잘하면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원상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스 중에는 해요. 드라이버들을 어느 정도는 다 할 줄 압니다. 이거는. 문제는 그런 이슈가 좀 심해서 경기 내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레이닝 이슈 때문에 하드 선택하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고, 실제로 하드가 좋았습니다. 레이스 스타팅 그리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토넬리만 소프트, 대부분 미디엄, 하드는 맨 앞이 후켄버그였고요. 결과적으로 후켄버그 굉장히 좋은 성적 거뒀죠. 7위. 레이스 끝날 땐 9위. 7위를 거두면서 하드 스타트의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스의 랩 차트를 보면 이런데요. 레이스 스타트 상황 얘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토넬리. 다시 리플레이 봤고요. 집에 와서. 큰 화면으로 보니까 보이더군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눈이 작아서. 특히 스튜디오는 더 멀어요, 화면이. 제가 여기는 그 화면을 이제 작업실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눈 앞에다가, 안 보이면 이렇게 가서 하면은 그 코앞에다가 보고 할 수 있고, 집에서 보면은 또 이제 100인치라서 2m 거리에서 100인치 보면은 아이맥스보다 커요. 그래서 이제 잘 보이는데 눈이 침침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더구만, 움직이더구만. 그런데 냉정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보면 못 볼 거예요. 리플레이 봐도. 솔직히 진짜 조금 움직였어요. 저번에 아제르바이잔의 그 건보다 더 조금 움직인 것 같던데, 진짜 조금인데 움직였어요. 움직이기는. 안토넬리도 몰랐다 그러죠. 다 리플레이 보기 전까지 몰랐대요.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난 전혀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내가 진짜 움직였어요? 리플레이 보고 이제 알았다 그러죠, 나중에. 하지만 룰은 룰입니다. 그리고 5초 페널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 5초 페널티가 영향이 없도록 본인이 만들어냈죠. 본인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미묘하게 움직여서 룰은 룰이기 때문에 걸린 그 부분, 그거를 본인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는 이 첫 줄, 이 랩 차트를 보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이 스타트 그리드입니다. 여기 피트 스타트는 피트라고 썼어요. 오른쪽은 여기 뒤에 배경이 약간 회색이 들어가 있는 거는 경기 끝나고 순위가 바뀌는 거 부분이고요. 오른쪽이 최종 순위인데 not classified, 순위가 안 나온 겁니다. 이게 완주를 못해도 리타이어 해도 순위가 나오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 DQ, 실격입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희미하게 나오는 요거는 버추얼 세이프티카요. 버추얼 세이프티카. 그리고 이제 D는 사고의 데미지로 리타이어 했다. 데미지입니다. 데미지. 여기에 이제 M 주로 쓰는 거는 미케니컬 이슈로 리타이어 했다. A는 액시던트, C는 크래시인데 C는 제가 요걸 C 대신에 요걸로 표시합니다. 빨간색 별. 충돌은 했는데 접촉은 있었는데 눈에 띄는 접촉은 있었는데 리타이어는 안 했다 하면은 까만 별. 리타이어한 건 빨간 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이해 다 되시죠? 이게 그러고, 이게 점선은 노란색 카메라 드라이버들이고요. 실선은 까만색 카메라 드라이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랩에 이 별표의 숫자를 보세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멀리서 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접촉이 있었던 드라이버가 10명입니다. 첫 랩에. 야, 이건 뭐 첫 코너까지 거리가 짧다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준 10명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스트롤 리타이어 했고요. 이 중에 제일 큰 이슈는 뭐였나요? 일단 가브리엘 보톨레토 그리고 스트롤, 이거는 보톨레토에게 5초 페널티 나와서 다음 카타르 그랑프리 레이스에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요 스트롤의 경우에는 리타이어를 했고요. 보톨레토는 스타트가 좋았고 안쪽이 열리는 바람에 신나게 윌리엄스를 넘어서 안쪽으로 달리다가 일본 코너에서 브레이킹을 했는데 쭉 미끄러져서 다른 이슈 하나도 없고요.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습니다. 다른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했지만 보톨레토도 인터뷰에서 스스로 얘기했어요. 아주 초연하게 제가 브레이크 타이밍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스트롤이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보톨레토는 본인이 잘못한 거 오그리드 페널티 받는 거니까 뭐 그래 안타까울 건 아닌데 스트롤이 안타깝게 됐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지난 경기에서도 그 보톨레토가 첫 랩에 나갈 때 그 스트롤과 이제 살짝 접촉이 있었죠. 그래서 리타이어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첫 랩에 스트롤과 부딪히고 2경기 연속으로 리타이어를 한 보톨레토가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로슨과 피아스트리 건. 이게 단순하게 보면 진짜 단순하게 접근하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전혀 엉뚱하고 무조건 틀렸다,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거는 좀 고려해야 되는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거다라고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봤을 때 지난 상파울루 그랑프리에서 피아스트리와 안토넬리가 부딪히고 결과적으로 르클레가 리타이어를 했던 그 장면에 피아스트리에게 10초 페널티가 나왔는데 로스는 왜 이 피아스트리와의 접촉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뭐가 달랐느냐?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신다면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것도 꽤 중요한 요소인데, 진짜 첫 랩 스타트 직후였냐와 세이프티카 리스타트 등으로 원래 한 줄로 달리는 이런 상황, 원래는 한 줄로 달리는 상황, 이 한 줄로 달리는 세이프티카 리스타트 같은 형식 롤링 스타트와 그 다음 이 스탠딩 스타트에서의 첫 코너는 의미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고에서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피아스트리와 안토넬리가 접촉하는 과정에서는 안토넬리와 피아스트리 두 명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에서 누가 잘잘못이 있느냐를 따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뭐 현재 룰에서 어떻게 되든,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는 어떻든 옛날에는 어쨌든 뭐 따지는 거는 따지는 건데, 어떻게 따져도 그 두 명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로슨과 피아스트리가 부딪히는 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줬던 드라이버는 누구인가? 러셀입니다. 이제 러셀이 개입을 하죠. 이제 러셀은 또 왜 그런가? 러셀도 스타트에서 여러 드라이버들과 앞에서 1번 코너에 좀 라인이 흐트러지잖아요. 노리스가
이건 뭐 지금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언급을 안 했지만 스타트에서 안쪽을 막다가 너무 조금 과하게 막았어요. 솔직히. 저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움직이다가 브레이킹 포인트를 완전히 놓쳤죠. 그러면서 넓게 돌고 베르스타펜 지나가고 그 와중에 러셀도 치고 가서 러셀이 2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그 애매하게 라인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러셀이 휠락이 걸립니다. 러셀이 이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노리스라든가 이쪽이랑 부딪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잠긴 걸 더 세게 밟죠. 그래서 러셀이 정상적인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로슨이 러셀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밟으면 충분히 브레이크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타이밍에 브레이킹이 들어갔는데 러셀이 휠 잠기면서 더 급격하게 로슨과 간격이 좁혀지는 거죠. 이때 로슨이 빠른 판단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옆에 피아스트리가 아직 그 공간을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 쪽으로 돌립니다. 그 돌리는 걸 보고 피아스트리도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로슨을 피하는 방향으로 차를 돌리죠. 그래서 두 차의 바퀴와 바퀴가 부딪혔습니다. 바퀴와 바퀴가 부딪혔다는 데에서 또 차이가 있죠. 앞바퀴와 앞바퀴, 뒷바퀴와 뒷바퀴가 부딪히는 거였어요. 로슨 피아스트리는. 다행히 또 피아스트리가 이 앞바퀴가 맨 처음 부딪힐 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왼쪽으로 돌고 있었으면 로슨이 오른쪽으로 돌아 나오는 거와 부딪혔을 때 서스펜션 똑입니다. 그 각도가. 그런데 다행히 피하는 동작을 하면서 그 충격을 안 받아가지고 피아스트리 리타이어를 안 한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로스는 거기에서 러셀을 피해 브레이킹을 밟으면서 빈 공간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피아스트리가 미처 더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죠. 그래서 이거는 그 3자 간에 일어나는 레이싱 인시던트다 라고 본 겁니다. 이게 지난 상파울로 그랑프리의 피아스트리 안토넬리 건하고는 좀 다른 요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로슨과 피아스트리만 떼놓고 보면은 로슨이 그냥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컨텍스트를 그 배경상을 전부 다 따져가지고 보면 이런 이슈가 있어서 1000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차들이 다 엉켜 있는 거라서 그 누구도 함부로 속도를 막 줄이면 안 돼요. 첫 코너는 다들 최대한 늦게 브레이킹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 앞에 차도 뒤에 차도 그럴 거라는 믿음으로 브레이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레이스고요. This is 레이싱 할 때 그 레이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앞에 놈도 조심해서 일찍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고 뒤에 차도 너무 늦게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고 이거를 모든 스타트하는 차들이 믿고 가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차가 과도하게 속도가 늦었잖아. 그거를 피하는 기동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라고 스튜어드가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외에 그럼 그 뒤에는 이 많은 일들이 왜 생겼냐? 앞에서 부딪히고 난리 났잖아요. 그럼 그걸 피하고 거기에서 또 늦게 브레이크 밟아서 예를 들면 알본이 아이고 앞에 차들이 다 속도를 늦추네하고 휠이 잠길 정도로 브레이크를 꽉 밟았지만 콜라핀토의 엉덩이를 툭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 피하는 거에서 앞에 차 건드리고 스트롤이 보톨레토에 맞은 다음에 가슬리를 스핀시키고 이런 식으로 도미노 현상 문자 그대로 도미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 여기에서 누군가는 스핀해가지고 순위가 뚝 떨어지고 운이죠. 운입니다. 이 사고에 얽힌 드라이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스타트에서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노리스가 잠깐 좀 이것도 설명을 할게요. 노리스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아마 내가 이 사진까지 넣어놨죠. 이 뒤에 난리 나는 장면에 대해서는 이게 움찔 러셀 옆에 사인스가 있고요. 여기서 그 사인스가 있는 거에서 러셀이 움찔을 먼저 했고 로슨과 피아스트리 이렇게 그 접촉이 있었던 거가 이미 지나간 뒤에요. 이 장면은 이런 이미지를 F1 공개가 올렸는데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르클레도 공연히 부딪힌 거죠. 여기서 이거를 다 피하는 여기 사고 상황을 피해 오는 거고 이미 뒤에서는 그 아코디언 이펙트가 이제 가가지고 알본이 콜라핀토 엉덩이를 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 보톨레토는 아직 스트롤을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곧 보낼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문제는 노리스입니다. 트랙을 벗어날 정도로 과연 이렇게 갔어야 됐나? 비슷한 움직임이 사실 언제 있었냐면요. 재작년이었죠. 그 르클레가 폴포지션에 있고
이 그리드의 베르스타펜 스타트가 그때도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레이트 브레이킹을 하면서 베르스타펜과 르클레 둘 다 트랙을 벗어나죠. 레이트 브레이킹, 네가 늦게 밟아, 그럼 난 더 늦게 밟아, 그럼 난 더 늦게 밟아, 그럼 난 더 늦게 밟아 하는 그거 아시죠? 치킨 게임 해가지고 이제 둘 다 나갑니다. 그거를 이렇게 나가서 베르스타펜이 선두를 그냥 유지하는 바람에 5초 페널티 나왔죠. 자, 자리 안 돌려줘서. 어쨌든 자, 그런 식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리스는. 그래서인지 안쪽을 정말 철통같이 막으려고 들어왔어요. 그것까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막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라인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뒷차의 움직임을 다 따라가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라인을 커버해가지고 안전하게 브레이킹을 해서 돌아 나가면 되죠. 그런데 노리스는 안쪽에 와서 그냥 머물렀어요.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안쪽에 가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베르스타펜이 이거 뭐야 하고 오른쪽으로 빠져나오죠. 바깥쪽으로. 빠져나와도 노리스는 미동도 없다가 거기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서킷에서 여기와 여기 이제 이 화면 바깥쪽에 해당하는 이쪽과 여기서 조금만 나와도 그립이 좋아요. 근데 여기 이 라인에 바짝 붙어 있는 데는 그립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일로 왔어요. 이게 안쪽으로. 그러면 일로 가는 거 아닌가? 요거는 조금 이상한 방어였어요. 노리스가. 그래서 베르스타펜은 여기 무난하게 돌아 나가잖아요. 여기 나갔다 오고요. 너무 큰 차이가 있죠. 나갔다 오는 차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안으로 그냥 도는 차에게 무조건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노리스가 이걸 막 베르스타펜의 확실히 앞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는 여기는 막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갔다 들어올 때는. 그래서 결국 베르스타펜 앞서 나가고 러셀도 앞서 나가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코너의 방어는 이상했다. 솔직한 얘기로요. 왜 저러는지 몰랐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저랬는지 노리스가. 경기 끝나고 그 문제 많았던 그 벨라지오 호텔 앞에서의 인터뷰, 이제 좀 제발 좀 거기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벨라지오 호텔 앞에 인터뷰에서 내가 망쳤다 욕설까지 해가면서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막 그렇게 했던 농담을 던진 것들이 그럴만했다 진짜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레이스에서의 랩타임은 이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랩 카운트가 늘어나죠. 그리고 위가 랩타임이 느린 거고 아래가 랩타임이 빠른 겁니다. 타이어의 관리가 잘 되는 서킷이면 우하향을 합니다. 그래프가. 타이어 관리가 어려운 서킷, 타이어를 괴롭히는 서킷이면 우상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세요? 우하향을 하죠. 아까 무슨 뭐 타이어 이슈가 어떻네, 그레이닝이 어떻네 계속 말씀을 하시더니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라스베이거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괴롭히는 서킷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주는 서킷이 아닌데 그레이닝 이슈가 관리가 안 되면 그때 기록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래서 그레이닝만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타이어에 부담은 없고. 자, 이제 각 팀별로 랩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맥라렌입니다. 경기 끝나고의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저건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하겠고 일단 경기 중의 얘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리스의 경우에는 3위까지 밀렸죠. 여기에서 러셀 뒤를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러셀이 베르스타펜을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노리스는 약간 떨어져 있었죠. 피아스트리는 로슨과의 충돌 여파로 순위가 좀 밀렸고요. 그래서 주로 6위로 달립니다. 6위로 달리다가 르클레에게 추월을 당하죠. 그래서 첫 스틴트는 이 드라이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6, 17랩 저때 버추얼 세이프티카 나왔을 때는 피스탑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달리다가 하드 타이어로 교체를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 피아스트리가 먼저 하고 노리스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원래 투스탑 생각을 하다가 하드 타이어가 좋아지니까 하드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크게 이슈가 될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노리스는 러셀을 앞서가게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상하게 후반에 페이스가 별로 높지 않다가 경기 종반 4-5랩을 남기고 급격하게 느려집니다. 그것을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보면 피아스트리는 이제 이게 그레이닝 이슈가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르클레한테 추월당한 상황이거든요. 이 실선이 피아스트리죠.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선 피아스트리. 그레이닝이 온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르클레에게 추월당하고 사실상 르클레를 다시 압박하지 못하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클린 에어로 가서 관리하고 버추얼 세이프티가 지나가고 얼마 지나서 피스탑 한 뒤에 하드 타이어 스틴트는 그냥 깔끔했어요. 피아스트리는 깔끔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관리를 안 했냐면
아니고 했는데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리스는 있었죠. 일단 첫 타이어 관리가 안 될 때, 이제 그레이닝 더 이상 수습 안 되고 이 타이어로는 안 된다 싶을 때 하드 타이어로 교체하고 나서 여기까지 무난하게 진행을 해갔습니다. 자, 막스 잡는 거 맞습니다. 팀에서 인터뷰 물어봤을 때 가서 잡으라고 막스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 이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죠. F1을 모르는 분들이 보더라도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 봐도 아니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 왜 갑자기 이렇게 가. 네, 이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죠. 일단 팀 라디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퓨얼 이슈가 있다 그랬어요. 연료 이슈. 연료 얘기를 했습니다. 연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줬지만 연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이슈일 수 있겠다 라는 매우 강력한 심증이 들겠죠? 그렇습니다. 네, 퓨얼 이슈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심지어는 연료 문제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다른 이슈가 또 있지 않았을까. 아, 그게 그거일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이게 그 문제의 리프트 앤 코스트 속도를 줄이면서 달렸던 거의 핏스탑 타이밍은 비슷하잖아요. 이 엄청난 차이를 보세요.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나름 클린에어에 가까운 상황을 좀 달렸던 첫 스틴트의 노리스는 거의 이게 한 칸 1초거든요. 한 0.67초 빨랐어요. 이게 평균 0.67초가 빠른 거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피아스트리가 더 빨랐습니다. 심지어 더 오래 달려서 타이어 관리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여기도 추격전을 하고 안토넬리 뒤에서 고생했죠. 저 안토넬리 뒤에 붙잡혔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그러면 노리스는 훨씬 더 빨라야 되는데, 그런데 노리스보다 피아스트리가 더 빨랐습니다 라는 거는 그 관리가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가, 이슈가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페라리는 어땠느냐. 일단 가슴이 아팠던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끝나고 좀 의기소침한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소신 발언인데요. 역시 언론이나 미디어는 특히 요새 소셜 미디어가 너무 하다 보니까, 물론 맞는 말이고 그게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그걸 막 이렇게 계속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걸 이제 모든 연구의 무슨 진리, 공자님 말씀, 소크라테스 말씀처럼 막 하는 그게 있어요. 이제 경기 끝나고 뭐 이번 시즌 남은 경기 기대하냐 그랬더니 나 기대 안 한다. 그래서 이번 시즌 남은 경기 말하냐, 아니 내년 시즌도 기대 안 한다니까 해밀턴 2026 시즌 기대 접어 하고선 기사가 나와요. 진짜 그랬겠냐고요. 네, 정말 그 기사를 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까? 네, 아닐 것 같은데 그만큼 이번 경기 결과에 실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19그리드 출발해서 8위입니다. 물론 해밀턴의 그 어떤 엄청난 업적을 생각하면 이게 실망스러울 수 있기는 한데 더 큰 기대를 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그 과정이 심상치는 않았던 것은 여기 이제 알본과 부딪힐 때가 문제였어요. 스타트 때 난리 난 곳을 잘 빠져나오고 순위를 끌어올려서 달리다가 알본과 접촉을 하면서 이때 알본 페널티 받았죠. 5초 페널티.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앞에 안토넬리가 피아스트리와 부딪혔던 상파울루 그랑프리 경우와 또 피아스트리가 로슨과 부딪혔던 이 1000랩 상황 비교하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비슷한 건입니다. 지난 상파울루에서 콜라핀토와 해밀턴이 부딪혀서 해밀턴이 5초 받을 때랑 꽤 많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속도 차이가 갑자기 좀 생기는데 뒤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가지고 알본이 해밀턴을 좀 들이받았고, 처음에는 해밀턴이 페라리에서도 이제 이거에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어쨌든 이 이후에 레이스 기준으로는 10위, 나중에 순위 조절한 걸로는 8위에 올라가는데 그쳤기 때문에 몹시 아쉬웠고요. 문제는 르클레 같은 경우에 이 하드 타이어로 달리면서 미디엄 타이어로는 아주 잘했죠. 보시면 6위권까지는 이제 올라간 셈이 됐으니까요. 5위권 안토넬리 넘어갔으면 이제 5위가 되는 거였는데 5초 페널티가 있는 안토넬리와 이제 피아스트리, 르클레이 3자 경쟁이 벌써 벌어졌던 이 후반부가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점선이 해밀턴, 실선이 르클레가 되는데, 이 해밀턴은 미디엄 타이어를 쓴 후반에 그립도 없고 많이 힘들었다 그랬죠. 실제로 미디엄 타이어가 하드 타이어보다 별로 안 좋기도 했거니와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 르클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록이 향상되다가 딱 멈추잖아요. 여기가 이제 피아스트리와 안토넬리
트레인에 붙잡힌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더티에어 속에 오래 달리며 그레이닝이 더 심화되거나 배터리 소모가 심하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아쉽게 포디움을 놓쳤죠. 0.19초 차. 그러니까 경기 끝났을 때 안토넬리와 5.19초 차가 됐어요. 그전에는 피아스트리와 르클레르까지 1.5초 차로 달리다가 1.5초가 5.19초가 된 거예요. 마지막 몇 랩 동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배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 좀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포디움 올라갈 뻔했어요. 놀랍게도 안토넬리 포디움 올라가진 못했죠. 트로피는 받겠죠 나중에. 하지만 3위로 끝낼 수 있었는데 4위가 됐다라는 거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게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짐승처럼 몰면서 배틀을 해야지, 순위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서 앞에 차가 있는데 나는 경기 후반에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5초 이내에 붙어 있을 거니까 지금 눈앞에 추월할 기회가 보이고 DRS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해야지 라고 하는 차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페라리가 약간의 관리를 하면서 그런 추격전을 펼칠 정도로 성능이 좋은 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간 최고 속도나 이런 쪽에 비중을 좀 덜고, 그래서 페라리가 그렇게 빠른 차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성능을 낼 수 있는 차기는 했었지만 추월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페라리의 이런 기록들을 보시면은 첫 스틴트에서는 하드로 달렸던 해밀턴이 뒤에서 뭐 여러 가지 경쟁도 하고 올라오는데 이 미디엄의 상위권의 르클레르와 비교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줬지만 후반부에는 차이가 확실히 났죠. 자, 이런 점에서 해밀턴이 아쉬워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르클레르는 더 빠를 수도 있었는데 이 안토넬리 트레인에 붙잡혀 있었다. 그래서 충분한 기록을 내지 못했는데 사실 거의 제일 빠른 수준의 기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의 페이스는 그 제일 빠른 페이스에 가까운 페이스가 안토넬리의 페이스였다는 거죠. 놀랍게도. 다음은 레드불입니다. 일단 츠노다는 되는 일이 없는, 레이스에서 뭔 일이 있었는데요. 첫 랩에 부딪혔나요? 안 부딪혔죠. 피트 스타트 했기 때문에 안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토넬리의 버금가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안토넬리의 버금가는 전략이 뭐냐? 시작하자마자 하드로 바꾸기. 그런데 누구는 포디움에 올라오고 누구는 이 난리통에 포인트도 못 닿는가? 그것은 츠노다는 안 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안 되는 집안인가? 여기 딱 버추얼 세이프티카에 들어갔네요 라고 보시면 오산이죠. 들어간 다음에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왔죠. 자,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사실 이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추얼 세이프티카 타이밍이 좀 많이 느렸습니다. 많이 느렸어요. 두 번 다 느렸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했더니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와서 망했죠. 이게 대표적으로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버추얼 세이프티카에 딱 들어가면 최고로 이득인데 버추얼 세이프티카 전에 들어가는 게 제일 손해죠. 그래서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한 번 더 피스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스가 유지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안토넬리와 좀 다른 부분이죠. 안토넬리는 페이스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페이스가 떨어지자 미디엄 타이어 다시 교체를 했어요. 이 미디엄이요. 이것도 정말 이게 맞는가 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미디엄 맞나요?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이때 왜냐하면 그 팀별로 잔여 타이어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타이어를 몇 개씩 남기느냐의 이슈가 있는데 하드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츠노다는 미디엄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하드를 써도 되는데 이쯤은 제가 아는 한은 다들 하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던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왜 미디엄이었을까? 그러니까 미디엄 한 세트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낀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유는 몇 개 있어요. 일단 피스타 하고 나오자마자 순위 경쟁에서 밀릴 것 같다. 타이어 온도 올리는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본의 아니게 긁어놓은 타이어를 썼다. 이거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이유일까?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다른 서킷에 보통 일반적인 그랑프리면 이거 미디엄이 맞는데 이번에 워낙 특별하게 하드가 좋은 상황이고 그레이닝에 하드가 좀 굉장히 좀 면역까지는 아니요. 그레이닝 관리 다 했습니다. 이슈 생기고. 하지만 미디엄만큼은 아니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베르스타펜은 정말 경기를 잘 운영해 줬습니다. 일단 스타트에서 노리스를 앞서 나가는 부분 깔끔하게 움직였고요. 베르스타펜답게 우물쭈물하지 않고 단호한 거는 맞는데
무리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노리스가 살짝 무리하는 움직임이었고, 두 번째 이제 러셀이 압박을 좀 했잖아요. 초반에 압박을 했고, 이제 그 다음이 리스타트 때, 이 리스타트 때의 압박은 사실 현실적인 압박은 아니었어요. 러셀이 그냥 혼자 무리하다가 타이어를 괴롭힌 게 됐는데, 그때 부분에 별로 지장을 받지 않았고, 후반에는 베르스타펜답게 여러 차례 패스티스트 랩을 기록해줍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특히 마지막 랩에 페이스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이 실선 베르스타펜이 깔끔하게 클린 에어의 힘, 노리스가 나는 그냥 언더컷이고 뭐고 클린 에어에서 달리고 싶은데 얘기하듯이 클린 에어가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무리 클린 에어라도 정말 빨랐다. 남아있는 힘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게 마지막 랩이에요. 마지막 랩에 패스티스트 랩 찍은 겁니다. 츠노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하드를 안 쓴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버추얼 세이프티카 이후에 이렇게 랩타임 늘어지잖아요.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뭐 그레이닝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페이스가 떨어지니까 이제 미디엄으로 바꿔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미디엄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 미디엄이 느렸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드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경기였고요. 페이스에서도 거의 둘 다 1초가 넘게 차이 납니다. 한 칸 차이가 나죠. 타이어를 무엇을 쓰든 무엇을 상상하든지 넌 그 이상이지. 네. 그렇습니다. 1초씩 타이어에 관계없이 어떻게 이렇게 미디엄일 때 하드가 1초 느리다, 하드일 때 미디엄 1초 느리다가 돼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츠노다의 운이 안 따르기도 했지만 냉정하게 페이스가 좋았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자, 메르세데스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러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에서 2위로 올라간 거 좋았고요. 그 다음 우승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버추얼 세이프티카 때 피스탑을 하고 베르스타펜이 피트에서 나올 때 한번 공기를 공략해보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때 타이어를 너무 무리해서 소모한 것 때문에 이후 메르세데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어 관리가 안 됐고, 그래서 노리스를 멀리 보내줘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2위가 되긴 했지만 레이스 기준으로 3위에 머무르게 됐던, 레이스 끝날 때 기준으로 3위에 머무르게 됐던 주된 이유가 저 무리를 안 했으면 나중에 노리스가 페이스를 늦췄을 때 손쉽게 2위로 올라왔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똑같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은 게 아니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F1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잡기가 바둑이거든요. 바둑은 반드시 복기를 해야 됩니다. 이겼든 졌든, 특히 어린 애들이 이긴 경기에서 배우질 못해요. 복기를 안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가 더 좋을 수 있었는지를 항상 되돌아봐야 되는데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그러고, 자기 건, 남의 건 나쁜 것만 기억하려고 그러고 내 건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그러고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죠. 자, 어쨌든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러셀도 여러 번 얘기하듯이 잘못 선택한 겁니다. 과감하게 베르스타펜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노리스와의 경쟁, 내가 누구와 레이스하는가를 분명히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데 아쉬운 건 아쉬운 거예요. 를 러셀도 알고 있었다. 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얘기해줘서 안다 절대 아니고 러셀 스스로 인터뷰 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안토넬리. 이야, 안토넬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피스탑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사과를 드려야 되고 우리 안영진 캐스터한테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저의 안 좋은 기억력으로 이 피스탑 타이밍이 버추얼 세이프티카 중이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틀렸고 안영진 캐스터가 맞았습니다. 안영진 캐스터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만큼 우리 안영진 캐스터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셔도 돼요. 이 어린 게 좋구나. 안토넬리도 이 어리니까 잘하고 우리 안영진 캐스터도 나는 이거 까먹었어요. 여기서 도초 세이프티카가 2번이었나? 2번이었는지도 까먹었어요. 사실 여기 갈 때는. 그래서 여기 한 번 있었는데 이때는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 젊음이 옳았다, 늙은이는 틀렸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못한 건 사과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젊음이란 좋은 것이구나. 이것이 젊음인가? 펀치를 한 대 맞은 샤의 느낌으로. 자,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사실 앞에 이건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딱 보고 두 랩째 피스탑 한 친구가 누군지, 점선인지 실선인지 한눈에 보이십니까? 한눈에 보이세요? 이거 한눈에 안 보일걸요? 자, 두 랩째 피스탑을 하고 48랩 동안 타이어 하나를 쓴 친구가 점선입니다. 여기 밑에 나온 이 친구요. 이게 안토넬리예요.
이거 아니고요. 아, 48렙이나 있기 때문에 느려졌구나, 실선. 아니에요. 이거 러셀입니다. 점선이 안토넬리예요. 자, 왜 안토넬리는 포디엄에 올랐는가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1.5초 차를 5.190초 차로 만든 거예요. 안토넬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토넬리의 인터뷰에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공유도 했는데 감동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중간에 그레이닝이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고, 예, 어떻게든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몰았다. 다른 생각 없이. 그러면서 나는 계속 타이어에게 제발 버텨줘라고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타이어 위스퍼러 조지 러서가 있으면은 우리 그 타이어 토커, 네, 또 하나의 타이어 위스퍼러가 탄생을 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상 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되냐? 아까 제가 츠노다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타이밍에 하드 타이어 교체하고 갑자기 그래프가 치솟는 거 봤었죠. 이 버추얼 세이프티가 들어간 다음에. 안토넬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그 러셀과 베르스타펜의 어떤 페이스 차이만 보더라도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에서 꼭 메르세데스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토넬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냈다는 건 칭찬할 만한 일이다. 누가 더 못했다가 아니라 잘한 친구를 칭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평균 랩타임 그래프를 선으로 그어 놓으면 놀랍게도 이쯤에 타이어 교체한 드라이버들 상당수가 안토넬리보다 느려요. 평균이. 여기 쭉이죠. 이게 말이 되나? 러셀은 베르스타펜을 공략을 안 하고 타이어를 관리를 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낮아졌을 거라고 우리가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죠. 러셀도 타이어 관리 잘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리해서 달렸다가 그레이닝 오고 이제 난리 날 수 있어서 무리하면 안 되는데 무리를 했었고 평소에 어땠는지 이런 걸 종합해서 생각할 때 그것이 아까 러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이제 안토넬리 정말 잘했다라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안토넬리 한 4,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4, 5년도 아니야. 제가 보기엔 3, 4년? 당장 내년도 기대되지만 진짜 3, 4년 뒤에 가끔 뭐 이제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겠지만 이제 한 23살쯤 됐을 때 보고 싶어요. 4년 지나야 23살이네. 진짜 23살 때도 어린 거거든요. 이제 F1 전성기를 27, 28로 보는데 28이 되려면 9년이 남았네. 와, 큰일, 엄청납니다. 그렇고요. 예, 루키도 루키인데 나이가 아직 10대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이 있고요. 다음은 에스턴 마틴입니다. 스트롤의 경기는 1000렙에 끝났고요. 알론소도 1000렙의 접촉과 함께 뒤로 밀렸죠. 이거는 이 접촉한 르클레 때문에 밀린 게 아니라 밀려가지고 접촉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레이스는 가망 없는 레이스를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니 몹시 아쉬웠다. 왜? 여기에서 한 계단만 더 끌어올렸으면, 왜냐하면 이 하스 드라이버들이 알론소를 추월해 지나갔거든요. 물론 하스가 탑스피드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에스턴 마틴이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나 싶을 정도의 이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다시 잡아냈으면 포인트잖아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왜 알론소는 다시 그 위치로 못 왔는가 이거죠. 그 알론소가 딱히 무슨 타이어 관리 전문가 이런 타이틀은 없더라도 다 아시잖아요. 여기 그냥 다 잘하는 드라이버입니다. 운영 관리 그냥 다 잘하는 드라이버 맞는데 여기에서 탁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 극복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에스턴 마틴 분위기가 흉흉한 건 루머는 다들 아시죠? 지금 루머가 너무 강력한 루머들이 나오고 있어요. 팀을 2026 시즌 챔피언십 도전하는 팀 되기 전에 싹 갈아엎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리언 뉴이 중심으로 엔지니어들을 싹 갈아엎는 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팀 보스도 CEO, 팀 수석 다 바뀔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흉흉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좀 안 풀리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에스턴 마틴은 아까 올해 정말 애군이 따르는 다른 드라이버 얘기들 많이 했지만 2025 시즌에 다 액땜하고 2026 시즌에 새로운 팀원들과 새 기분으로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올해는 빨리 끝나라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안토넬리의 그래프와 비교해서 1초가 넘게 느립니다. 중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한 하드 타이어로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다음은 알핀입니다. 알핀도 몹시 안타깝게 된 게 뭐냐면 가슬리가 탑10에 또 들었잖아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잘해요. 그런데 1000렙에 스핀했죠. 뒤에서 꽁냥꽁냥하는 친구들 때문에 괜히 엉덩이 맞고 돌았습니다. 본인 잘못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타트에서는 어지간히 좀 속도 조절하고 이런 거는 아까 러셀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러셀은 이제 사인스 앞에서 이제 움찔하는 차들 뭐 이런 거 의식해가지고 그랬다면 그 앞에 가슬리 앞에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뒤에 차들이 부딪히고 이러는 게 1000렙엔 다반사입니다. 요새 잘 없었어서 그렇지. 이게 또한 없을 때는 뭐 한 30경기 연속 한 번도 이런 일 없이 첫 코너 잘 돌아가다가 몰릴 때는 한 경기에 이렇게 10대씩 엉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진짜 운입니다. 운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에스턴 마틴 그거 있잖아요. 그래 내년에 신차 개발하고 뉴이차 타고 한번 새로 해보자. 또 여기 알피는 그래 내년에 메르세데스 엔진으로 한번 해보자. 역시 올해 빨리 가라. 2025 굿바이. 이미 2025랑 작별 인사 다 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슬리가 뭘 했습니까? 그래서 안토넬리 플레이를 했죠. 가슬리도 했습니다. 야 이제 생각해보니까 똑같은 짓을 한 드라이버들이 많아요. 가슬리도 했습니다. 츠노다만 한 게 아니었어요. 콜라핀토는 이제 최우미로 가서 하드에서 미디엄으로 가는 거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아진 게 없고 바꿔서 생각하면 이 하드로 오래 달린 가슬리가 오히려 순위가 높죠. 여기 보시면 실선 가슬리 그리고 비교적 정상적으로 타이어를 교체한 가슬리는 멀쩡하게 미디엄 하드인 것 같지만 이게 스핀하고 여기서 교체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끝까지 잘 갔어요. 관리는 잘했어요. 문제는 메르세데스보다 1초 이상 느린 페이스였다는 겁니다. 요건 잘못했습니다. 요거 두 개 쪼개면 안 되는데 쪼갰어요. 네, 원래는 이거 평균 내야 됩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느리게 평균치 했었는데 제가 이걸 쪼개버렸네요. 미디엄에서 하드로 바꾼 게 훨씬 앞입니다. 다음은 하스. 잘못했으니까 그냥 못 본 걸로 하고 넘어가요. 어쨌든 느렸다. 쪼개도 느려요. 쪼개도 1초 이상 느려요. 안토넬리보다. 자, 그리고 하스입니다. 하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난한 전략으로 갔는데 베어먼이 그 버추얼 세이프티카 때 타이어 교체하는 방법을 썼고 오콘은 나중에 하드 타이어로 교체했는데 같은 하드 타이어로 오콘이 좀 더 빨랐기 때문에 팀에서 이제 자리 바꾸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아쉽게 11위, 12위로 끝나서 우리 코마츠상 인터뷰에서 우리 11, 12위로 끝난 거 나쁜 거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져갈 거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더블 포인트였더라가 돼버렸죠. 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했으면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 왜냐하면 하스 뒤에선 차들이 추월을 하기가 힘들어. 몇 번 이제 추월을 당하지만 꽤 오래 버티죠. 정말 잘 버티고 이 셋업이 하스 셋업이 맞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전략적으로 너무 뻔한 전략이라 아까 안토넬리 전략이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전략에 너무 취약했다는 게 문제였지 보수적으로 가는 걸 욕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기에서 이 두 드라이버의 랩타임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만 후반부에는 오콘이 하드 타이어 수명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약간 빠릅니다. 꾸준히 랩타임 향상되고 타이어 관리 굉장히 잘하잖아요. 여기는 메르세데스보다 느리다고 억울해하면 안 되는 팀이죠. 완전 중하위권에서도 돈이 가장 없는 팀, 가장 작은 규모의 팀 하스인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팀 중에 하나인 메르세데스랑 똑같은 게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드라이버들은 잘한 겁니다. 둘 다 깔끔하게.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달린 베어먼이 평균 랩타임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오콘 상당히 좋은 랩타임을 기록해줬습니다. 하드 타이어로. 다음은 레이싱 불스입니다. 로슨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하자는 미디엄에서 하드 무난한 전략을 택해서 레이스 8위 혹은 나중에 이제 순위 조절 후 6위가 됐는데 로슨의 경우에는 1000랩에 접촉 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작 하자한테만 자리를 내주고 달리는 듯 하다가 프론트 윙 엔드 플레이트 떨어지면서 프론트 윙 바닥 긁으면서 난리 났죠. 접촉의 여파. 근데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까 츠노다와 같은 겁니다. 로슨도 츠노다처럼 여기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2랩째 피스탑을 하고 뭔가 잠시만요. 여러분들 화면도 가끔 깜빡해서 죄송한데 제가 자주 하는 가끔 이렇게 없어지면 다시 불러오는 그거 아시죠? 빨간색 화살표 경보. 놀라지 마세요. 이 점프 스퀘어라고 생각하시더라고. 화면 한가운데 시뻘건 빨간표 큰 게 나타날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저는 경고했습니다. 자, 나왔고요. 이때 피스탑을 하고 끝까지 가면 좋은데 왜 다시 교체했을까? 그리고 츠노다와 다르게 여긴 하드로 했죠. 로슨도 이겁니다. 이 하드로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안토넬리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략이 있으면 한다.
그런데 그게 물론 안토넬리 개인 혼자만의 힘은 아니고 모두가 도와줘서 막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인 건 맞지만 어쨌든 성공한 그 드라이버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지금 볼 수 있죠. 여러 드라이버들이 처음엔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그걸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왜? 랩 타임이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는 이것만 보면 로스는 잘한 것 같아요. 특히 첫 스틴트 아이작 하자보다 더 오래 달렸는데 랩타임 더 빠르죠. 물론 두 번째 스틴트는 아이작 하자가 더 빠르지만요. 이것만 보면 로슨도 6위 하자 7위 로슨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네,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윌리엄스입니다. 일단 알본의 레이스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단 첫 랩에도 콜라핀토 뒤를 들이받았고요. 그 다음 저기 또 표시를 안 해놨네. 두 번째 피스타 하기 전에 해밀턴과 부딪히면서 또 프론트윙 손상,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 윌리엄스의 반성의 여지가 꼭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잠시만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잘못됐냐. 네, 됐습니다. 반성을 뭘 해야 됩니까? 윌리엄스는 여기죠. 이때 프론트윙이 손상됐잖아요. 프론트윙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윙이 손상된 걸 팀이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중계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 화면에 떨어지는 게 나왔죠. 다른 팀은 모를 수 있어요. 다른 팀은 모를 수 있는데 같은 팀은 그거 아무리 그게 14번 코너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대비를 바로 했어야죠. 그 상황에. 그래서 프론팅 교체를 안 하는 바람에 한 번 더 여기서 끝났죠. 레이스. 이게 데미지 때문에 리타이어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망이 없는, 이게 피스탑이 몇 번입니까 이게 도대체. 와. 그렇죠. 그래서 이때 또 이제 5초 페널티 수행을 했잖아요. 5초 페널티 수행을 하고 그 다음 레벨 리타이어를 했는데 이거를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계 중에 들으면 5초 페널티는 안 넘어가죠. 그런데 왜 수행을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수행하고 리타이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끝나고 뭐 다른 이유로 5초가 또 나오면 10초에 해당하는 그리드 페널티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취소 안 돼요. 5초가 2개 이상이면.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해놔야 또 5초가 또 뭔 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경기 끝나고.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 경기에 해밀턴도 그렇고. 하지만 혹시 안 하고 리타이어 했는데 그럼 다음 경기 무조건 그리드 페널티인가요? 라고 혹시 생각하실까봐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5초는 안 넘어간다는 거. 네. 이제 그 미묘한 차이. 10초는 무조건 그리드 페널티로 넘어갑니다. 수행 안 하면. 그런데 5초는 안 넘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캐나다였나요? 언제였나요?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다음 경기에 안 넘어가는 거. 언제 했지? 멕시코였나 캐나다였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이게 늙으면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보시면 윌리엄스에서 알본이 물론 여기 좀 랩타임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떨어졌죠? 실선. 뭔가 이슈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정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기 괜찮았거든요. 접촉 이후에 이만큼 잘 달리다가 뭔가 하더니 리타이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있고 사인스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이제 이거는 피스탑 타이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랩타임 차이 좀 있는 거고 거의 두 드라이버가 윌리엄스의 성능 그대로 잘 뽑아내고 있는데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있다 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장면이고요. 피스탑 타이밍이 갈렸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계단처럼 서로 다르고 특히 사인스의 이 후반부 하드 타이어 페이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 미디엄 타이어 초반부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레이닝이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초반에 상위권 팀과 경쟁하면서 3위 자리 지키는 거 불가능했죠. 이미 자리도 내줬지만 그 근처로 다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해서 페이스가 그냥 느렸습니다만 후반에 하드 때는 페이스 찾으니까 그냥 사인스는 다시 사인스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다음 시즌이 기대되네요. 이 팀도. 자우버는 일단 보톨레토는 첫 랩에 아까 설명드린 사고로 이탈을 했고요. 후켄버그는 하드로 먼저 달리다가 미디엄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서 비슷한 전략을 택한 해밀턴이 압박을 처음에 좀 했죠. 그 다음에 미디엄 교체하고 나서 추월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미디엄 페이스에서 보시면 하드에서 미디엄으로 가잖아요. 이 앞에 두 개가 하드고요. 여기가 미디엄인데 미디엄으로 정말 좋아요. 페이스가. 후반부 미디엄으로 좋은 거는 이 자우버가 현재는 단점이 좀 있는 차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는 차라는 거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번에 미디엄으로 페이스 못 내거나 그레이닝 이슈가 심했던 차가 많은데 자우버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스틴트의 후켄버거의 페이스가 아주 좋았죠. 정말 좋죠. 그리고 베르스타펜, 노리스, 안토넬리, 르클레이 페이스를 비교해보면 일단 저 노리스 그렇습니다.
리프트 앤 코스트 했죠. 그냥 리프트 앤 코스트 저 정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헝가리에서 페라리도 저렇게는 안 했어요. 자, 팀에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서 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해도 너무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헝가리에서 페라리도 저렇게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페이스로 보면 자, 이게 선이 7개가 있어요. 새 드라이버는 선이 2개가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를 하면 오른쪽으로 오는 거고요. 타이어 교체 전이 왼쪽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한 2초 조금 안 되게 빨라지죠. 끌레도 그렇게 빨라졌고요. 베르스타펜도 그렇게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노리스는 한 1초 차이밖에 안 되고 그게 안토넬리와 0.5초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지막 스틴트가 너무 최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베르스타펜 우승, 챔피언십 경쟁에 너무 소중한 우승이었고요. 자, 어쨌든 이제 저 DQ 얘기는 나중에 하고 조지 러셀과 안토넬리. 지금 제가 기온과 트랙 온도는 잘못 썼습니다. 이것도 레드선을 해야겠네. 또 레드선이 있습니다. 이렇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지 않았습니다. 앞이 1이어야 되고요. 1이어야 됩니다. 여기도 20이 안 돼야 돼요. 이렇지 않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시간은 맞아요. 이렇지 않습니다. 이건 낮에 했으면 이랬겠다. 낮에 했으면 이럴 수 있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이건 없어요. 여기도 빨리 넘어가야겠다. 그 다음 재밌는 부분은 메르세데스의 더블 포디엄, 그리고 르레가 아쉽게도 40초 30.678 앞에 키미 안토넬리 30.488 저게 5초 더한 거죠. 그러니까 레이스 끝났을 때는 25초 488이에요. 그런데 5초 더해서 30초 488인데 르클레가 단 0.19초 차로 안토넬리가 포디엄입니다. 사인스도 생각보다 그 안토넬리 르클레와 거리가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끝났다는 게 인상적이죠. 아이작 카자만 해도 꽤 멀어요. 후켄버그와 비슷하고. 그리고 해밀턴은 오콘이 따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오콘과 해밀턴이 1초 이내예요. 그만큼 이 미디엄 1초 이내는 아니죠. 1초예요. 1.3초 정도 되니까. 그만큼 하스의 후반 페이스가 좋았고 페라리 해밀턴의 미디엄 후반 페이스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때가 되었죠. 먼저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우승부터 챙겨야 되니까 우승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승. 사실 맥라렌에 특히 노리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올해 챔피언십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베르스타펜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다른 쪽 드라이버가 어떻게 하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했느냐.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누가 여기 돌을 던지겠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했으니까 여기서 칭찬을 해야죠. 아직도 힘들어요. 놀랍게도. 베르스타펜은 시즌 6승에 통산 69승이 됐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여러분 저 69 농담인 줄 아셨겠지만 우승하고 나서 뭐 했는지 아세요? 베르스타펜이 우승하면 그 핏보드 사인, 핏사인 보드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게 표시해가지고 기념사진 찍잖아요. 뒤집어 놓고 찍었습니다. 왜일까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진짜 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고요. 내년에 3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즌 포디엄 피니시 13회 통산 포디엄 피니시 125회입니다. 엄청난 기록이고요. 8경기 연속 포디엄 피니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경기 포디엄 레드불 통산 128승이고요. 또 이게 우승인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노리스의 시즌 승수가 7승, 피아스트리가 7승이죠. 이제 한 번만 더 우승하면 그걸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에 하나 천만의 콩떡이 떨어져가지고 동률이 된다. 그럼 우승 횟수를 따져야 되잖아요. 우승 횟수가 노리스와 만약에 동점이 된다면 무조건 노리스보다 많아야 돼요. 노리스의 2등 횟수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니 노리스 이제 우승하고 2등 잘 안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올해도 2등이 제일 많은 건 노리스입니다. 그래서 노리스의 2등은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에요. 제가 요 TMI를 말씀드리면 최다 포디엄 피니시, 최다승 이런 게 누군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F1 최다승, F1 최다 포디엄 피니시 누굽니까? 루이스 해밀턴이죠. 이거는 넘사벽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69승 명함도 못 내밉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든 등수가 순위가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리스는 우승 횟수는 한 30위권 역사를 통틀어서 3위도 30위권인데 2위는 역대 13위입니다. F1 76년 역사를 통틀어서 2위가 13위예요. 그만큼 2위를 많이 했어요. 노리스가. 괜히 많이 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균일하지 않아요. 2위를 유난히 많이 하는 드라이버가 있다. 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3위를 제일 많이 한 드라이버가 해밀턴이 아닙니다. 미하엘 슈마허도 아니에요. 해밀턴도 아니고 미하엘 슈마허도 아닙니다. 3위를 제일 많이 한 드라이버. 숙제로 남겨드릴까? 이제 정답 1분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고요. 그 의미가 있어요. 예. 3위가 제일 많은 드라이버는 키미 라이코넨입니다. 이거 넘사벽이에요. 그것도 한동안 안 깨질 거예요. 3위 최다 3위도. 그러니까 포디엄에 못 올라갈 차로 3등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넘사벽입니다. 이제 찾아보시면 아니 이렇게 차이 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넘어가겠고요. 갑자기 그래도 노리스 이제 우승 많이 하잖아요. 이제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등이 노리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베르스타펜은 동률 생각하면 8승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8승을 찍으려면 5승 상태에서 라스베이거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동률까지 생각했을 때 라스베이거스, 카타르, 아부다비를 전부 다 우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승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반기에 모두 폴시터가 우승했는데 처음으로 폴시터가 우승을 못했습니다. He's not done yet.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맥라렌 드라이버들에게 뭔가 그거 나오기 전의 얘기입니다. 42포인트 남았다 라고 이때는 얘기했죠. 물론 실제로 두 경기에 42면 58포인트가 남았는데 42포인트면 저걸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정상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맥라렌 드라이버들이 실격됐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우선 제가 규정을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쇼츠를 다시 올린 것도 있는데 그게 그 2년 전 얘기와 또 올해 이제 2년 전 얘기와 달라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정 자체는 똑같죠. F1에서는 세나의 사망사고 이후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피터 라이트가 주도해가지고 F1에 도입된 게 이제 플랭크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명칭들이 다양하게 쓰이는데 현재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는 공식 명칭은 플랭크 어셈블리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DRS는 현재 공식 명칭이죠. 4년 전만 해도 DRS는 공식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플랭크 현재 공식 명칭은 플랭크 어셈블리. 네, 여러분들 코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언어 어셈블리 말고요. 그냥 이제 결합되어 있는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플랭크 어셈블리는 뭐냐? 플랭크 어셈블리는 플랭크 플러스 메탈 스키드 그 다음 이 스키드의 연결 부품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플랭크 어셈블리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의 두께는 최대가 아니라 두께는 10mm, 1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길쭉한 널빤지를 차 가운데 바닥에 붙여놓은 겁니다. 세나의 사후에 차가 바닥에 너무 많이 붙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위험하지 않게 해주마. 어떻게? 바닥에 안 붙게 하면 되죠. 어떻게? 이 밑에는 절대 아무것도 놓을 수 없어 라고 차 설계의 규격을 제시한 다음에 그 밑바닥에 1cm짜리를 무조건 대게 만든 거예요. 그게 플랭크입니다. 바닥에 너무 많이 닿지 말라는 거니까 이 플랭크가 1mm 이상 달았다면 널 실격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 가까이 가지 마라는 안전 규정입니다. 그래서 9mm가 안 될 경우, 원래 10mm였잖아요. 9mm가 안 될 경우 무조건 실격입니다.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측정을 어떻게 하든 9mm가 안 되면 실격입니다. 자,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사실 이게 1994년에 도입되자마자 실격이 나왔죠. 네, 도입되자마자 실격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다들 어쩔 줄 몰랐기 때문에 대응이 제대로 안 됐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아무데나 꽂고 막 재는 거냐? 아니죠. 이게 재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실격이 요즘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가 시작되면서 원래도 그라운드 이펙트를 쓰지만 지금의 그라운드 이펙트를 본격적으로 쓰게 되면서 포포싱 이슈가 있죠. 지금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만큼 눈에 띄게 크게 생기지 않아서 그렇지. 눈에 띈 포포징은 없어졌다 해서 포포징 없어졌다 그러는 거지 아예 없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포포징 이슈라는 게 돌고래가 이제 물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겁니다. 이걸 포포징이라고 합니다. 차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가 쿵쾅쿵쾅을 하니까 그만큼 긁겠죠. 쿵 할 때 긁겠죠. 두 번째, 속도가 빠른 시가지 서킷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노면이 안 좋아요.
왜 최근에 늘었느냐? 새로 추가된 트랙 중에 노면이 안 좋은 곳도 많고, 노면이 안 좋은 곳, 그러니까 요철이 심한 곳이 플랭크 웨어가 심합니다. 속도가 빠른 곳이 플랭크 웨어가 심합니다. 포포싱이 심한 곳이 플랭크 웨어가 심합니다. 이것을 다 만족하는 곳, 몇 개 있죠. 네, 그 중에 라스베이거스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스베이거스의 노면 자체가 플랭크를 불러오는 구조고, 연석을 밟았을 때 접촉 안 하기 힘든 곳이 있고, 이 경기에서는 이 맥라렌 차들의 중계화면 하이라이트만 보시더라도 정말 바닥을 많이 긁기는 긁었어요, 솔직히. 어쨌든 그래서 그걸 실격 처리합니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알핀 시절, 작년인가요? 작년 아제르바이잔 같은데, 그때는 이 스프린트 끝나고도 셋업 못 바꾸던 시절에 알핀에서 그 셋업 바꿔가지고 플랭크 웨어가 심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스프린트 퀄리파잉 끝나고 셋업 바꿔가지고 스프린트와 레이스를 둘 다 그리드 스타트한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런 시가지 서킷, 노면 안 좋은 곳, 속도 빠른 곳, 이런 곳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그냥 당연한 일들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실격 안 당하려고 피트 스타트를 해야 되는 수 있고요. 그 다음 올해 헝가리에서 벌어진 일들은 사실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올해 페라리가 야심차게 조금 더 리어워드하게 셋업을 갖춰서 뒤쪽이 더 낮아지는 이런 식의 차의 셋업으로 빛을 본 게 맥라렌이잖아요. 이 맥라렌처럼 페라리도 올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차의 뒤쪽에 플랭크 웨어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걸 중국에서 알았죠, 페라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차의 설계 철학에 맞는 셋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해밀턴 실격하고, 르클레는 무게 때문이기는 하지만 플랭크 웨어도 상당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페라리가 차를 뒤로 기울여 가지고 하는 맥라렌식의 셋업을 못하게 되면서, 그게 이 시즌 극초반이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다 망가진 거야.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차의 개발 철학을 우리가 잡아놨던 거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한 시즌 버텨보자를 지금 그 엔지니어들이 다 싸매고 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이 그냥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헝가리에서 우연히 르클레 퀄리파잉 퍼포먼스 좋고 해가지고 잘했는데, 레이스에서 야 이거 웨어가 못 버틸 것 같아 해가지고 차를 끌어올리죠. 어떻게? 타이어 공기압을 높여서. 공기압을 높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규정보다 낮추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후반에 르클레 페이스가 떨어졌던 기억이, 이게 다 웨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 문제가 맥라렌에게 터졌고요.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으면 실격입니다. 어디에 유난히 많이 부딪혀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가 변명이 안 돼요. 바닥에 노면이 많으면 그만큼 그럼 알아서 들어야지, 위험하니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최근에 우리 편집자님이 영상을 올린 거를 제가 비공개 처리를 바로 해서, 이게 뭐냐면은 2년 전이랑 상황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전에는 이 플랭크에 대해서 경기 끝나고 조사를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막 2대, 4대, 3대, 2대, 뭐 가끔 안 할 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서킷에서는 검사 안 해도 돼요. 서킷이 매끄럽고, 예를 들면 카타르, 타이어에 괴롭다 그래가지고 플랭크가 많이 갈리는 건 아니거든요. 카타르 같은 데는 플랭크를 괴롭히는 서킷은 아니에요. 그런데 라스베이거스는 괴롭히는 데죠. 이래서 이럴 때마다 숫자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제한적으로 체크를 하고 뭐 몇 경기 동안 안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수상하면 해야죠. 그래서 검사의 폭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은 이런 종류 서킷, 싱가폴도 그렇고, 뭔가 플랭크가 불안한 서킷은 포인트 피니시 한 10명을 다 해버립니다. 다 했어요. 이번에도 10명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FIA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10명을 포인트에 든 사람들 다 했는데 맥라렌만 걸린 거예요. 지난 경기는 어땠냐? 지난 경기도 10명은 아니지만 꽤 많이 했어요. 근데 걸린 드라이버 없었고, 10명 한 경기, 뭐 8명 한 경기, 이런 게 꽤 돼요. 하반기에만도. 그만큼 요새 플랭크 이슈가, 수상하면 검사해야죠. 수상하면 검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완전 랜덤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에는 살짝 랜덤으로 한다는 뉘앙스로 했는데, 야 그럼 왜 맨날 페라리만 해? 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그게 완전 랜덤은 아니고, 이제 하다가 그러면은 좀 많이 하자 하고, 또 안 그래도 바닥을 많이 긁는 것 같다 해가지고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게 요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혹자는 이번에 무슨 뭐 새로운 장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쩌네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은 거를 새로 가져왔다고 해서 그게 이전에는 못 찾는 거였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이번에 사용한 장비가 오차 범위가
1000분의 1mm라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손상이 있었고요. 경기 중에 그 팀 라디오, 이제 들으면 뭔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팀 라디오들 있죠. 노리스에게 유난히 리프트 앤 코스트를 지시했던 코너들 있잖아요. 5번 코너. 첫 번째 DRS 좀 끝나고 이쪽 연석 살짝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기. 그 다음 11번 코너. 11번 코너요. 오른쪽 왼쪽 돌아서 그 12번의 문제의 블랙홀 브레이킹 하기 전에 왼쪽으로 도는, 빠르게 도는 코너. 이 속도가 크고 여기에 인사인 5번 코너도 요철이 심한 곳이고요. 11번도 요철이 심해요. 그 다음 그러니까 13, 14번 있는 그 베이거스 스트립에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플랭크 이슈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예, 다른 데서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해할 수 있죠. 17번 굉장히 빠른 코너죠. 이런 데에서 리프트 앤 코스트를 지시했는데, 이 부분이, 자, 이게 뭐가 또 이슈가 있냐면은 1mm가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이거를 측정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거 자체를 측정하는 장비는 차에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상 야, 이거 너무 많이 긁는다, 심상치 않다 해서 지시를 했다라면은 말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9mm에 가까워지고 있어 관리해는 아니에요. 이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예, 나중에 찔러봐야 합니다. 이게 타이어도, 타이어 마모도를, 타이어의 여러 지표, 뭐 온도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지만 진짜 타이어가 얼만큼 마모됐는지는 나중에 찔러봐야 합니다. 게이지를. 마찬가지로 이 플랭크도 나중에 들어와서 재봐야 할지, 정확히 얼마가 다른지 모르는데 많이 달았을 것 같은 느낌이기는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맥라렌만의 문제냐면 절대 아니고요. 다른 팀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라이드 문제, 베르스타펜 얘기 많이 하죠. 베르스타펜 얘기 많이 합니다. 베르스타펜이 팀 라디오에서 특히 프랙티스에 뭐라고 하냐, 이번에 카타르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라이드 이슈가 있다. 라이드 이슈.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올 때 드라이버는 모르느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플랭크가 갈려나가는, 그 플랭크가 무슨,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도토리묵처럼 이렇게 톡 대면은 이렇게 탁 긁어져 나가고 탁 줄어들고 이런 재질이 아니에요. 딱딱합니다. 얘네들이 갈려서 1mm가 없어지려면 정말 강한 충격이 가는 거고, 그걸 드라이버들이 등짝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 다큐멘터리에도 나오는 2022 시즌에 이 현재의 이 터널 있는 차 나오니까 드라이버들 막 허리 아프고 난리 나잖아요. 그걸 다 느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유난히 컸을 겁니다. 바닥을 많이 긁었으면. 그래서 드라이버들이 몸은 더 힘들고 실격된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는 앞으로의 경기에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일단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카타르와 아부다비가 그나마 요철이 그렇게 심한 서킷들이 아니에요. 둘 다. 요철이 그렇게 심한 서킷들이 아니고, 이제 시가지식이 아니고, 예, 그런 점이 다행이기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 웨어가 심할 수도 있는, 원래는 이제 타이어 웨어보다 다른 쪽 이슈지만 어쨌든 타이어 웨어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는 카타르, 예, 타이어 사용 랩수 제한을 하니까, 예, 그만큼 바닥이 닿을 일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아부다비는 프랙티스 충분히 하니까, 예, 비 잘 안 오니까 거기서는 확인 분명히 해가지고 이슈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유난히 드래그를 낮추기 위해서 맥라렌이 특별한 셋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조심은 더 해야겠죠. 조심을 더 해야 되면 그 부분에서 성능상에, 그러니까 차를 그 0.1mm 더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가 차의 성능에 정말 큰 영향을 주고, 페라리가 오래 고생한 게 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맥라렌이 얼만큼 이 부분에서 조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 맥라렌의 전투력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네, 관련된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안토넬리는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포디엄 피니시 했고요. 해밀턴은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한 랩타임을 기록한 퀄리파잉에서 22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해밀턴 역시 알론소와 마찬가지로 올 시즌은 그냥 액땜하는 한 해로 빨리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맥라렌은 팀 역사상 첫 더블 디스퀄리피케이션, DSQ, DQ라고도 합니다. 세자 좀 기니까 공식 기록지에는 DQ라고 많이 써요. 그렇습니다. 팀 역사상 처음이라니, 세상에. 노리스 F1 데뷔 후 첫 실격, 피아스트리 F1 데뷔 후 첫 실격. 와, 이게 한 방에 왔어요. 세상 일 모르는 거죠. 정말 모르죠. 맥라렌이 실격된 게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근데 16년 전에 실격은 의미가 많이 다른 거였고요. 네. 16년 전에 실격, 왜 실격인지 혹시 아세요? 어이없는 16년 전에 위증 때문에. 루이스 해밀턴이죠. 그거 이제 토요타 쪽이랑 그 스튜어드 앞에서 다른 팀에 대해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실격됐습니다.
그게 마지막 실격이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요. 뭐 그 전에 뭐 실격이라면은 한 20년 전에 우리 몬토야 레드 플렉에 아 몰라 하고 트랙에 그냥 뛰어나오는 레이스 실격됐죠. 이런 거. 좀 어이없는 것들이 있었다면 25년 만에 기술 규정 위반은 처음으로 맥라렌에서 실격이 나왔습니다. 베이거스에서 포디엄에 오른 안토넬리가 되겠고요.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좋아져. 왜냐하면 경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안토넬리가 포디엄에 오르면 나이가 안 돼서 샴페인을 마시면 안 될 텐데 그래서 포디엄에 오르지 못했죠. 기록만 포디엄 피니시로 되는. 야, 어떻게 또 그렇게 되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건 안토넬리 내년에도 안 됩니다. 내년에도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은 FIA에서 나온 실격 이슈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 안토넬리 줘도 됐겠지만 베르스타펜 역시 2위에서 1위 올라간 게 인상 깊었고요. 챔피언 경쟁 좀 살려봐라 라는 팬들의 의지가 담긴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패스티 스트랩도 찍었죠. 마지막 레벨. 그리고 이번에도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 레드불이 정말 피스탑이 좋아요. 올해 한동안 페라리 세상이었는데 레드불이 요즘 좋습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에서 안타까웠다는 거. 평점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최고 평점 베르스타펜이고요. 최저는 보톨레토입니다. 재밌는 것은 사인스가 평점 순위는 3위였고요. 이 부분 좀 인상적이죠. 맥라렌의 분위기를 보면은 피아스트리의 하향세는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거의 이 생각이 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페라리에 같은 경우에는 나름 상승세라고 했던 해밀턴 이제는 상승세가 아니죠.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꼭 반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전을 하기 좋은 건 역시 아부다비인데요. 왜냐하면은 아부다비 그랑프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시즌 성적에 심지어 규정이 크게 바뀌더라도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부다비 그랑프리 결과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인드셋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레드불은 살아난 베르스타펜 요즘 그냥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츠노다가 정말 큰일이기는 하지만 베르스타펜은 놀랍게도 잘하고 있는데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입니다. 러셀의 진짜 꾸준하지 않습니까? 저 러셀의 그래프가 그 누구보다 꾸준한 그래프의 주인공.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토넬리는 시즌 중반에 부진을 씻고 요즘 완전히 살아나고 있고요. 놀랍게도 이번 경기는 안토넬리의 평점이 안 좋죠. 퀄리파잉을 망쳤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안 좋은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고요. 안토넬리 상승세, 러셀은 꾸준하게 평균 7.5점, 10점 만점에 7.5점을 유지하고 7.5점이면은 S급 드라이버입니다. 그거를 평균으로 거의 유지해주고 있는 무시무시한 드라이버입니다. 심지어 챔피언십 도전하는 차도 아닌데. 에스턴 마틴은 큰일 났고요. 놀랍게도 알론소 상승세입니다. 요즘 뭔가 되는 게 이렇게 없나 싶은데도 상승세. 팀 분위기 어수선한데도 역시 노장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거 가슬리도 그냥 망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승세예요. 이게 시즌 전체로 보면 시즌 하반기에 대부분을 날렸기 때문에 이 하향세인데 이게 최근에 몇 경기 너무 좋죠. 콜라핀토는 그냥 꾸준히 2.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5면은 거의 최악이죠. 그 상황이고요. 오콘과 베어먼 이번 경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최근 분위기 좋았고요. 오콘이 조금 아쉬운데 라인이 머무르고 있지만 점선 베어먼이 상승세 잘 이어가고 있어서 내년이 기대됩니다. 하스 화이팅. 레이싱 불스도 이번에 결과가 나쁘지만은 않고요. 로슨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아이자카자 이번에 그래도 또 좋은 결과 나왔으니까 다음 경기까지 남은 두 경기 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레이싱 불스는 카타르 좀 기대할 만하죠. 윌리엄스, 알본이 하여튼 큰일입니다. 요즘 뭔가 계속 안 돼요. 알본 여기는 X예요. X. 사인스가 살짝 상향인데 알본이 좀 많이 하향세라 알본도 정말 운 안 따르기로는 아까 그 누구누구와 비슷하죠. 자우버, 후켄버그가 살아났습니다. 시즌 하반기 시작하고 정말 안 좋았는데 보톨레토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후켄버그가 다시 가장의 임무를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들은 뭐 아우디 가서 잘하면 됩니다. 자우버는 이제 체커드 플렉 요번에 리버리 좋은 거 보여줬지만 거의 그렇고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메르세데스 또 더블 포디엄 피니시. 이제 2위 굳히기 거의 가고 있죠. 40포인트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최근 분위기 보면 메르세데스가 2등 할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저 아래쪽인데요. 하스가 에스턴 마틴을 제쳤습니다. 자우버도 에스턴 마틴을 위협하고 있죠. 에스턴 마틴 9등으로 끝나면 이거 참 큰일입니다. 내년도 내년인데 기존 성적이란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누적 포인트 전체로 보면 어디가 치열하게 싸우는지 잘 알 수 있죠. 정말 혼자 가는 친구 하나 있고
그 밑에 셋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친구들. 5위 윌리엄스까지는 사실상 거의 정해졌고요. 예,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에스턴 마틴이 주춤하는 사이 계속 9위였던 하스가 7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요새 하스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저희가 싱가포르 가서 하스랑 즐겁게 뭘 많이 했잖아요. 9등이었어요 그때 하스. 지금 7위가 된 겁니다. 굉장히 크죠. 그 사이에 얘네는 200억을 더 벌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화이팅. 자, 포인트 순위, 드라이버 포인트 순위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러셀. 이 21명 중에 잭 또한도 혹시 다시 나오면 포인트 딸 수 있으니까 안 나올 것 같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거. 유일하게 순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십 4위는 러셀. 땅땅땅. 왜냐하면 앞뒤로 다 58포인트 이상 벌어졌어요. 유일하게 앞뒤로 58포인트 벌어진 드라이버가 러셀입니다. 어쨌든 챔피언십 도전을 못하는 차로서 러셀은 엄청난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작 카자가 다시 51포인트로 9위까지 올라왔는데, 사인스도 48포인트로 11위라 49포인트의 후켄버그 넘어서 탑10에 들어올 수 있죠. 과연 윌리엄스 드라이버 2명이 탑10에 드는 세계관, 사인스가 페라리에서 윌리엄스로 이적했는데도 여전히 탑10에 들어있는 세계관, 이런 것이 현실이 될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르클레도 5등이 확정이 됐군요. 그러고 보니 르클레도 5등 확정입니다. 러셀도 확정, 르클레도 확정. 그렇네요. 58포인트 차이 나면 됩니다. 2명 확정. 자,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이제 2명 진짜 그 러셀과 르클레는 근처에 누가 없네요. 외롭게 4등과 5등을 차지해 가고 있고요. 제일 관심 있는 건 이거죠.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더치 그랑프리, 네덜란드에서 100포인트가 넘었었죠. 피아스트리와 베르스타펜. 지금 같은 포인트입니다. 이런 건 진짜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진짜 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미 피아스트리를 따라잡았다는 데서. 그 사이 노리스가 잘했으니 망정이지, 와, 노리스까지 안 좋았으면은 이제 맥라렌 어쩔 뻔했어요. 큰일입니다. 어쨌든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아직 생명 유지 장치를 떼지 않았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서는 그냥 치열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보이고 있는 순위가 무려 9위부터의 순위입니다. 9위부터의 순위는 몰라, 2경기나 남았고 58포인트가 주어질 수 있는 하위권 드라이버들도 이번에도 소위 말하는 하위권으로 분류하는 사인스가 10포인트 가져갔잖아요.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는 진짜. 그래서 이것으로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리뷰는 모두 마무리를 하겠고요.